안녕하십니까. 남북미 무기열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몇 차례에 걸쳐서 미사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반도 전쟁 위기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무기, 가장 주목받는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미사일이죠. 그래서 미사일을 좀 다뤄볼 건데, 일단 미사일에 관한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용어부터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사일이란 뭐냐? 미사일의 정의, 스스로 날아가 표적을 쫓는 무기, 이게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유도탄이라고도 부른다라고 사전적 정의가 그래요. 그래서 유도탄하고 미사일은 동일어입니다. 동의어예요. 미사일과 유도탄이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똑같은 무기예요. 자, 미사일에 포함되려면 두 가지 기준이 충족이 돼야 되겠죠. 하나는 스스로 날아가야 되고 또 하나는 표적을 쫓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만족을 해야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미사일을 가져와 봤어요. 짜잔. 네, 미사일이 아니고 미사일 모형이죠. 정확하게는 이건 이제 종이로 만든 겁니다. 종이로 만든 거고 북한에서 개발한 화성포 정확하게 몇 청인지는 모르겠네요. 뭐 그런 종류예요. 이런 것들을 인터넷에서 이렇게 이 도안을 팔기 때문에 그걸 다운 받아가지고 가위로 자르고 풀로 붙이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 이게 뭐 별거 없잖아요. 그냥 연필하고 똑같이 생겼잖아요. 위에 뾰족하고 그냥 길쭉하고 둥글고 이렇게 보면 둥글입니다. 둥글고. 심지어 날개도 없어요. 미사일에 날개가 있는 미사일도 있고 날개가 없는 미사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부분 보면 이제 뾰족한데 뾰족하지 않고 뭉툭한 그런 미사일들도 있어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어쨌든 대부분의 미사일은 이렇게 가늘고 길게 돼 있다. 연필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일단 다시 돌아와서 기준으로 돌아가 봅시다. 스스로 날아가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옛날에 어떤 책에서 보니까 미사일의 원조를 화살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화살은 스스로 날아가지 못합니다. 활로 쏴야 날아갑니다. 즉 화살은 미사일의 원조라고 할 수 없죠. 화살은 차라리 대포의 원조다 그러면 뭐 말이 돼요. 대포알은 대포로 쏘면 날아가는 거지 포탄 자체에 무슨 추진체가 있어가지고 스스로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 미사일이 여기 보면은 얘가 보통 미사일 어떻게 묘사합니까? 여기 뒤에서 화염이 빡 나오면서 이게 쫙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고등학교 때 물리 시간에 작용 반작용 배우잖아요. 아, 중학교 때 배우나? 작용 반작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 로켓을 얘기를 하죠. 로켓이 가스를 뒤로 내뿜으면 가스는 로켓을 앞으로 민다. 그래서 로켓이 앞으로 날아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미사일이 스스로 날아가기 위해 추진력을 내는 장치가 필요한데 그걸 엔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엔진에는 로켓 엔진과 제트 엔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밖에 기타 등등이 있긴 있는데 거의 99%는 로켓 엔진과 제트 엔진을 이용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가스를 분출해 가지고 쫙 날아간다, 이거는 로켓 엔진 얘기죠. 제트 엔진도 사실 가스를 분출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둘 다 가스를 분출하네요. 네. 자, 로켓 엔진부터 한번 봅시다. 사진을 이제 띄워 드릴 텐데, 로켓 엔진은 연료와 산화제를 싣고 다니면서 둘을 섞어서 폭발시켜 그 힘으로 추진력을 내는 겁니다. 즉, 기름, 석유와 산소 두 개를 싣고 다니면서 둘을 섞어 가지고 폭발을 시켜요. 그러면 엄청난 가스가 발생하는데 그 가스를 뒤로 내뿜어서 그걸로 앞으로 이제 날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액체 로켓 엔진이에요. 액체 로켓 엔진이란 건 뭐냐면 연료와 산화제가 액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액체를 이 연소실에다가 뿜어가지고 섞어가지고 폭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거고, 우리 자동차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가 어떻게 굴러가죠? 자동차 엔진이 휘발유를 뿜으면 휘발유랑 공기를 섞어가지고 엔진에다가 뿜어주고 폭발을 시켜서 그걸로 엔진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진은 이거는 이제 고체 연료입니다. 구조가 훨씬 단순하죠. 고체 연료는 뭐냐면은 이 연료와 산화제를 섞어가지고 고체 형태로 굳혀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발사할 때는 불만 붙이면 됩니다. 그럼 불 붙이면 자기가 알아서 쭉 끝까지 타는 거예요. 뭐 번개탄 생각하시면 되면 연탄, 요즘 연탄을 안 쓰니까 연탄을
생각하라고 해도 연탄이 뭔데라고 하겠군요. 네, 아무튼 뭐 그런 겁니다. 고체 연료예요. 그래서 액체 연료와 고체 연료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이건 뭐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로켓 엔진 말고 또 하나 있는 게 제트 엔진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이 사진을 봅시다. 세 번째 사진. 제트 엔진은 로켓 엔진과 다른 점이 뭐냐면 연료만 싣고 다닌다는 거예요. 로켓 엔진은 연료와 산화제, 즉 우리가 휘발유를 태울 때요. 휘발유가 연료잖아요. 이 휘발유를 태운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 휘발유와 산소를 결합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연료와 산소가 결합을 해야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 연료와 산소가 결합하는 과정을 우리가 연소라고 부르는데 이 연소라는 게 이제 급격히 결합하는 걸 연소라고 하죠. 이거를 아주 미세하게 뿜어줘 가지고 폭발을 시키면 더 빨리 연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폭발을 하는 건데 이 산소를 넣어줘야 돼요. 근데 로켓 엔진은 이 산소를 싣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산화제라고 부르는 거죠. 산소를 싣고 다니면서 같이 섞어주는 건데 제트 엔진은 산소를 싣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날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흔한 게 산소잖아요. 공기잖아요. 공기를 빨아들이면 공기 중에서 몇 퍼센트죠? 한 4분의 1 정도가 산소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산소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점이 있겠죠. 산소를 따로 실을 필요가 없으니까 더 가벼워지겠죠. 구조가 더 단순해지고 더 가벼워지겠죠. 그러면 아니 로켓 엔진도 그렇게 만들면 되지. 굳이 로켓 엔진은 산소를 따로 싣고 다니느냐? 우주까지 날아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로켓 엔진을 탑재하면 우주까지 날아갈 수 있고 제트 엔진을 탑재하면 우주를 날아갈 수 없습니다. 공기가 많은 이 대기권에서만 날아다닐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트 엔진이라는 거는 이게 구조는 되게 복잡하게 생겼지만 결국은 산소를 빨아들이고 연료를 섞어가지고 이걸 연소실에서 태워가지고 폭발한 가스를 뒤로 내뿜어서 그 반작용으로 앞으로 날아가는 그런 엔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 로켓 엔진은 산소를 따로 싣고 다니니까 우주로 날아갈 수 있다. 우주에서도 공기가 없는 우주에서도 날아갈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고 그 다음에 추진력이 훨씬 셉니다. 제트 엔진에 비해서 로켓 엔진이 추진력이 세기 때문에 무거운 이 미사일을 빠르게 위로 날려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제트 엔진은 산화제를 따로 싣지 않기 때문에 연료만 실으면 되고 그만큼 더 오래 날 수 있어요. 연료를 더 많이 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오래 날 수 있고 대신에 이제 로켓 엔진에 비하면 추진력이 좀 약한 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길게 날아갈 거냐, 그러면 이제 제트 엔진이 유리한 거고 빠르게 날아갈 거냐, 그럼 로켓 엔진이 유리한 거고 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밖에 다른 추진 기관도 있긴 있습니다. 다른 엔진도 있어요. 뭐 아주 단순하게는 여러분 문구점에 가면은 물로켓이라고 팔아요. 물로켓이 뭐냐면 그 PT병에다가 물을 조금 담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기를 넣고 공기를 압축기로 압축을 시켜가지고 뒤에 구멍을 딱 뚫으면 이 압축 공기가 물을 밀어내면서 물을 뒤로 쫙 내뿜을 거 아니에요. 그 반작용으로 날아가요. 그게 물로켓입니다. 물로켓도 상당히 높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 압축만 잘 시키면. 근데 PT병이 약하니까 너무 압축 공기 많이 넣다가 욕심부리다 터져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자, 물로켓은 당연히 실전에서 쓸 수는 없죠. 이건 그냥 아이들 교육용으로 만드는 거지. 물로켓으로 미사일 만들면 뭐 안 되죠. 쓸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온 엔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한때 언제죠? 한 10여 년, 20여 년 전에 이온 엔진이 한참 막 인터넷상에서 유행한 적이 있어요. 음모론처럼. 그래서 UFO가 이온 엔진을 이용해서 날아다닌다. 그러면서 이 이온 엔진을 개발하면 UFO처럼 날아다닐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상한 막 음모론이 퍼졌는데 이온 엔진도 개발한 지 되게 오래된 엔진입니다. 근데 이온 엔진의 특징은 뭐냐면요. 구조가 단순하고 가벼워요. 그래서 전기를 이용해서 날아가는 건데 장시간 추진도 가능한데 문제는 추진력이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인공위성 같은 데 탑재를 해가지고 인공위성이 지구 주변을 돌잖아요. 이게 궤도가 조금씩 이렇게 틀어집니다. 그걸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그런 거 할 때 이제 쓰는 게 이온 엔진이에요. 이온 엔진은 추진력이 약하기 때문에 UFO처럼 날아다니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미사일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엔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정체불명의 엔진이 있어요. 뭐냐면은 러시아에서 만든 핵 추진 순항 미사일 9M730 브레베스트닉이라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사실 정체가 불분명해요. 핵 추진 순항 미사일이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핵으로 어떻게 날아가지? 이 부분이 사실 지금 약간 미스테리입니다. 그냥 추정하기로는 어떻게 하는가 추정을 해보면 우라늄 같은 이제 핵 연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연료봉은 가만히 놔둬도 엄청난 고열로 달궈집니다. 그러면 이 고열로 달궈지면 공기를 이렇게 접촉을 시키면 공기가 이 고열에 의해서 폭발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치 그 로켓 엔진하고 비슷한 효과를 내는 거예요. 제트 엔진이랑 비슷한 효과를. 그래서 이 미사일 뒷공무니에다가 핵 연료봉을 놔두고 공기를 이렇게 주입을 하면 그 공기가 폭발을 해서 뒤로 내뿜어서 날아가는 것 아닐까라고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런 핵 추진 순항 미사일도 되게 오래전에 이게 아마 한 70년대쯤에 나온 아이디어일 거예요. 그때 당시에 막 개발을 하다가 그때는 이제 소련이었죠. 미국과 소련이 경쟁적으로 이걸 개발하다가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한 이유가 뭐냐? 연료봉에 공기를 접촉시킨 다음에 뒤로 내뿜으면 그 공기에 방사능 물질이 잔뜩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날아가는 것 자체가 방사능을 내뿜으면서 대기를 오염시키는 장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도저히 쓸 수 없다. 이런 미사일을 쓰면 대기가 전부 방사능 물질로 오염돼 버리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개발을 포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러시아가 다시 개발을 했네요.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쓰겠죠. 이런 문제를 해결을 못했는데 그냥 하면은 그 미사일은 방사능 살포기잖아요. 방사능 살포기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 음모론자들 중에 그런 음모론 있죠. 비행기가 날아가면 위에 하늘에 이제 그 하얀 구름 같은 게 생기잖아요. 비행운이라고 하죠. 그 하얀 구름이 사실은 저기다 위해 물질을 공기 중에 살포하는 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캠트레일 음모론자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럼 캠트레일이 되는 거예요. 그냥 발사를 하면 이 핵 추진 순항 미사일을.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미사일이 스스로 날아갈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기준이 뭐라 그랬죠? 유도 기능이 있어야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표적을 스스로 찾아서 쫓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이제 유도 기능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총을 쏘잖아요. 총을 빵 쏘면 총알이 날아갈 때 어떻게 날아갑니까? 그냥 날아가죠. 그냥 반드시 날아가요. 날아가다가 표적이 저쪽으로 이동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틀어 왼쪽으로 틀어 이게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그냥 쏘면 그냥 날아가는 뭐 대포라든지 총이라든지 이런 건 미사일이 아닌 거예요. 날아가다가 위치를 스스로, 그러니까 날아가는 방향을 스스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미사일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자기 궤적을 조절을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목표물을 찾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 위치를 파악하고 그 목표물 방향으로 자기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돼요. 이런 위치를 찾는 능력과 방향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어야 표적을 쫓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전반적으로 이제 유도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 유도 기능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도 방식에 따라서 항법 유도, 지령 유도, 호밍 유도 이렇게 세 가지로 흔히 분류를 합니다. 항법 유도는 뭐냐면은 항법 장치로 자기 위치를 측정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표적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관성항법, 위성항법, 지형참조항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관성항법은 뭐냐면은 관성, 물리학 시간에 배운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물체가 멈춰 있는 물체는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하고 움직이던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성질. 그래서 우리가 버스를 탔는데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면 몸이 앞으로 이렇게 막 넘어질 것 같잖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 관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버스는 멈추지만 사람 몸은 계속 앞으로 나가려는 성질이 있으니까. 그런 건데, 이런 관성을 이용해서 자기의 운동 상태를 측정하는 장치를 만들 수가 있겠죠.
여기서 사용하는 관성은 그냥 관성이 아니라 좀 더 특수한 관성인데 회전 관성이라고 해서 팽이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 우주선 안에다가 팽이를 넣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팽이가 막 돌면 그 자기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얘가 예를 들어서 로켓이 날아가다가 아래로 기운다. 그러면 얘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내 몸이 아래로 기울었네. 다시 원래대로 회복해.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이제 관성항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사일이 발사부터 도착까지 자기 운동 상태를 계속 측정을 해가지고 자기 궤도가 어디로 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계속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위성항법 장치인데, 위성항법은 여러분 모두 실생활에서 쓰고 있습니다. 어디서 쓰느냐? 스마트폰으로 쓰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자기 위치 찾기 있잖아요. 지도 검색하면 자기 위치가 지도상에 딱 찍히잖아요. 자기 위치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스마트폰이? 다 아는 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위성항법 장치예요. 자, 지구 주변에는 인공위성들이 잔뜩 돌아다니잖아요. 그 중에서 항법 위성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GPS 위성. GPS 위성이 대표적인 항법 위성 장치죠. GPS 위성들이 지구 주변을 돌면서 신호를 계속 보내줍니다. 그러면 신호를 받아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 신호를 받아서 자기 위치를 찾을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위도 몇 도, 경도 몇 도, 여기 있구나. 이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성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에서 쏘아 올린 게 GPS 위성이죠. 그 다음에 유럽도 있어요. 갈릴레오 위성이라고. 그 다음에 여기 러시아에서 글로나스 위성. 그 다음에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베이더우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도 지금 다들 항법 위성을 쏴서 독자적인 항법 이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계획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항법 위성을 몇 개까지 쏘면 되지? 한두 개 쏘면 되나? 이게 아니에요. 수십 개를 쏴야 됩니다. 많이 쏠수록 더 정밀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푼 드는 문제가 아니죠. 아무튼 이 위성 항법 장치를 이용해서 미사일도 똑같은 거예요. GPS 신호를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위도 몇 도, 경도 몇 도, 고도 몇 미터에 있구나라는 거를 찾는다 이거죠. 이걸 이제 위성 항법 장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형 참조 항법이란 건 뭐냐면 얘가 날아가면서 아래쪽에 카메라로 아래쪽 지형을 찍어요. 그러면 날아가다 보면 도시도 나오고 강도 나오고 산도 나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도랑 대조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날아가고 있나? 날아간데 방향이 틀어졌네. 바람이 불어가지고 옆으로 틀어졌네. 그럼 다시 궤도 수정해서 똑바로 날아가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형 참조 항법이라는 겁니다. 지형을 참조하는 방법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종류가 많은데 생략 복잡하니까. 자, 그다음에 지령 유도가 있었죠. 지령 유도는 뭐냐면 외부에서 방향을 조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그 리모컨 있잖아요. 그 RC카나 RC 비행기 혹시 취미로 이렇게 해보시는 분 있나요? 이 리모컨을 이렇게 조정하면 자동차가 이렇게 막 내 뜻대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미사일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실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사일이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일반적으로 뭐 순항 미사일은 이제 마하 1 이하로 달리는 게 기본인데, 로켓 엔진으로 날아가는 로켓 엔진 미사일은 마하 2, 3 이런 게 이제 느린 편인 거고, 빠르면 뭐 마하 10 이렇게도 달려요. 마하 15까지도 달리고 막 그럽니다. 엄청나게 빨라요. 이걸 사람이 손으로 조종할 수가 없어요.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조종하는 것보다는 이건 진짜 일부러 느리게 만든 그런 미사일이 사람이 손으로 조종하는 거고, 실제로는 컴퓨터가 조종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이 미사일을 이렇게 쭉 추적을 하면서 왼쪽으로 15도, 오른쪽으로 15도 막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려면 이제 미사일을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미사일도 쳐다보고 목표물도 쳐다보면서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쉽지가 않겠죠. 그러려면 가까이 있는 목표물을 공격할 때나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복잡한 이제 조건들을 만족해야만 지령 유도는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시선 지령 유도, 이건 진짜 사람이 눈으로 보면서 측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빔 라이딩이라고 해서 레이저를 목표물로 쏴요. 그리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비행기에서 많이 하는데, 전투기가 이렇게 쭉 날아가다가 목표물을 발견하면 전투기에서 미사일을 쏜 다음에 레이저로 그 목표물을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미사일이 이렇게 날아가다가 레이저 신호를 받아가지고 그 레이저를 따라서 이렇게 쭉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사일 꽁무니에 레이저 측정 장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비행기에서 쏘고 있는 그 레이저를 수신해가지고 틀어지면 레이저 사라졌어 다시 찾아 이렇게 해서 쭉 반드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날아가는 걸 이제 빔 라이딩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지령 유도는 사실 목표물을 보면서 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목표물 가까이에서 미사일을 쏴야 되고 미사일이 명중할 때까지 계속 그 목표물을 보고 있어야 되고 이런 단점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호밍 유도라는 게 있는데 호밍 유도는 뭐냐면 스스로 탐색기로 목표물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쏴놓고 걔가 날아가다가 목표물 있네? 그럼 그거 맞춰야지라고 가는 거예요. 이게 항법 유도랑 뭐가 다르냐면 항법 유도는 목표물의 위치를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도 몇 도, 경도 몇 도에 있는 목표물을 맞춰라라고 하면 제가 거기를 찾아가서 맞추는 건데 이 호밍 유도는 일단 날아가요. 날아가다가 적을 발견하면 적이다! 라고 해서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 적이다 라는 거를 미사일이 스스로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칫하면 아군을 맞출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미사일이 아군을 맞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아무튼 호밍 유도에도 뭐 레이더 유도, 레이저 유도, 적외선 유도, TV 유도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생략. 뭐 저희가 실제 미사일 만들 건 아니니까. 또 생략하면 너무 아쉽나? 그냥 설명을 간단히 할게요. 레이더 유도는 뭐냐면 미사일 자체에서 레이더가 있어요. 그래서 미사일 보통 앞부분에 이 노즈콘이라고 하죠. 이 뾰족한 이 부분 안에 레이더가 달려 있어가지고 레이더를 쏩니다. 쏴서 반사돼서 오는 걸 보고 저기에 뭐가 있네? 그럼 맞춰야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보통 지상보다는 이제 대공 미사일 그러니까 공중에 하늘에다가 이렇게 레이더를 쏴서 신호가 오면은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잖아요. 하늘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비행기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비행기를 쫓아가서 맞추는 뭐 그런 식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수동식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레이더 유도 중에는 어떤 것도 있냐면 내가 레이더를 쏘는 게 아니라 레이더를 감지만 해요. 그래서 적이 레이더를 쏘면 그걸 감지해서 저기에 적이 있네? 그걸 쫓아가서 맞추는 그런 미사일 유도 방식도 있어요. 그 다음에 레이저 유도라는 건 뭐냐면 이건 목표물 근처에 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레이저로 그 목표물을 딱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얘가 그 레이저를 신호를 받아가지고 그걸 쫓아가서 때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있고 뭐 적외선으로도 똑같이 할 수 있겠죠. 근데 적외선 유도라는 거는 누가 적외선을 쏴주는 게 아니라 얘가 날아가다가 적외선을 감지를 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적외선 감지를 해서 뭔가 뜨거운 게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날아갈 때 자 비행기가 없으니까 얘를 비행기라고 생각해 봅시다. 비행기가 날아갈 때 뒤에 제트 엔진 그 출구는 매우 뜨겁겠죠. 적외선이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그 적외선을 감지해서 저기 비행기 있네라고 해서 쫓아가서 이제 때리는 거죠. 그다음에 TV 유도는 말 그대로 CCTV 달려 있어가지고 직접 보는 거예요. 영상을 처리를 해가지고 저기에 적이네. 그래서 맞추는 거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향 조절하는 방법도 필요하겠죠. 이 미사일이 날아가다가 방향을 조절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조절할까요? 첫째, 날개가 있으면 날개로 조정하면 됩니다. 비행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미사일이나 비행기나 방식이 똑같아요. 날개가 있는 로켓은 저거 날개로 방향을 조절하는 미사일이구나 라고 아시면 돼요. 근데 날개로 방향을 조절하려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공기가 있어야 돼요. 즉 우주 공간에서는 날개가 있어도 그 날개로 방향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공기가 없으면 공기 저항을 이용해 가지고 이 날개가 방향을 조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미사일 같은 경우 날개가 없잖아요. 이건 뭐냐? 우주로 날아가는 미사일이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날개가 있으면 대기권을 날아가면서 뭔가 방향 조절을 하려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날개가 없으면 뭘로 방향 조절할 수 있느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보조 추진기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여기에 로켓 뭐 보이지 않으시겠죠? 로켓 엔진 그 구멍이 분출구 분사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 개 중에 어디로 얼마나 더 세게 분출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방향이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요. 이게 이제 초보적인 방식이고 좀 더 고단수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로켓 가스 분출구, 분사구의 방향 자체를 이렇게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날아가다가 얘가 분사를 이쪽으로 해버리면 이렇게 틀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좀 더 만들기 어려운데 효과가 좋습니다. 뭐냐면 방향을 휙휙 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꿀 수 있는 이런 걸 이제 짐벌 혹은 추력 편향 노즐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기술이 있으면 아 저기는 미사일 기술이 상당히 발전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걸로 방향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미사일의 정의에 따라서 미사일이 어떤 기능이 있는가를 쭉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미사일과 비슷한 것들 얘기를 해볼까요? 미사일과 비슷한 것 중에 로켓포가 있어요. 로켓포라는 건 뭐냐면은 로켓 엔진이 달려 있는데 방향 조절을 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쏘면 그냥 발사한 방향으로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날아가는 능력은 있지만 방향을 목표물을 쫓아서 날아갈 수 있는 능력은 없기 때문에 미사일은 아닌 거죠. 미사일과 비슷하게 생긴 것도 거의 미사일처럼 생겼어요. 근데 최근에 이 로켓포에 유도 기능을 장착하는 기술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날아가고 유도 기능이 있으면 미사일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로켓포하고 미사일의 구분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왜 유도 기능을 다느냐?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는 거죠. 원래 로켓포의 목적은 그냥 광역 타격 무기예요. 정확하게 맞출 필요가 없고 그 근방에 있는 걸 다 맞춰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발을 쏘죠. 보통 쏠 때. 근데 그렇게 쏘니까 돈이 아깝잖아요. 이게 우리가 전쟁을 할 때도 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비싼 무기를 많이 쓰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전쟁을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돈이라는 건 한정이 있으니까 무기를 막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기 전쟁에도 경제학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건데 그래서 로켓포도 유도 기능이 과거에는 유도 기능이 매우 비싸고 정밀도에 비해서 너무 비싸기 때문에 유도 기능을 다느니 차라리 로켓포를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한 발을 더 쏘자. 이게 더 돈이 적게 든다. 이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유도 기능 자체가 이제 많이 기술이 발전해 가지고 뭡니까? 단가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장착을 할 만한 거예요. 로켓포 10발 쏘는 것보다 유도 기능을 장착한 로켓포 한 발 쏘는 게 더 효과적이다. 돈도 더 적게 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로켓포와 미사일 구분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북한의 방사포가 로켓포예요. 같은 말입니다. 북한의 방사포 중에서도 그 구경이 300mm 방사포 같은 경우 있잖아요. 한국 합참에서 발표할 때 미사일로 분류해서 발표합니다. 300mm 방사포를 발사하면 미사일을 발사했다.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발표하고 그 이하는 방사포를 발사했다라고 구분해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아예 미사일을 쳐주는 거죠. 그 다음에 스스로 날아갈 수는 없는데 유도 기능이 있는 그런 무기도 있습니다. 로켓포랑 반대인 거죠. 그게 뭐냐? 이제 자료 화면 하나 보시죠. 갑자기 윤석열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 지금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이때 당시만 해도 대통령이었는데 무슨 얘기합니까? 어떤 무기를 보더니 이게 미사일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사일이 아니고 유도 폭탄입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뭐 그런 장면인데 윤석열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가 잘 모르는 게 있어도 막 우겨요. 뭐야 이거 미사일하고 똑같네. 뭐 이런 식으로 막 우기는 거예요. 뒤에 나중에 또 뭐 그런 거 나올 텐데 자주포를 보고 전차하고 똑같다고 자꾸 우기는 거예요. 뭐 그런 제 약간 이상한 특징이 있는데 뭐 아무튼 유도 폭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유도 폭탄은 뭐냐면은 그냥 폭탄이에요. 이걸 폭탄이라고 이제부터 생각해 봅시다. 폭탄인데 폭탄은 어떻게 합니까? 비행기가 날아가다 떨어뜨리면 쭉 떨어져서 끝. 네, 이게 자유낙하하는 거죠. 방향 조절하는 기능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떨어뜨리니까 정확하게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폭탄도 사실 폭격이라는 게 융단 폭격이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발 떨어뜨려 가지고는 정확하게 맞출 수 없으니까 그냥 수백 발을 한꺼번에 우두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 하나는 맞겠지 이런 거죠. 그 폭탄이 아깝잖아요. 너무 소모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폭탄이 떨어지다가 자기가 방향을 조절해서 목표물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만든 게 유도 폭탄입니다. 기존 폭탄에 날개를 달아요. 그래서 그 날개로 방향 조절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꽤 멀리까지 날아갑니다. 우리가 예상
할 때는 뭐 날개를 달아봐야 추진 장치가 없으니까 그냥 밑으로 떨어지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수평으로 쭉 날아가요. 마치 비행기처럼. 그래서 꽤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 유도 폭탄이 지금 이제 갈수록 각광을 받죠. 그 이유는 나중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엑스칼리버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엑스칼리버, 우린 뭐 전설의 그 아더왕이 뽑았다는 그 칼하고 이름이 똑같죠? M982 엑스칼리버라고 미국에서 만든 건데 유도 포탄입니다. 아까 얘기한 건 유도 폭탄이었고 이거는 유도 포탄이에요. 포탄이란 건 뭡니까? 대포가 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전차에다가 아예 뭐 자주포나 뭐 이런 곡사포 이런 데다가 놓고 빵 쏴요. 그러면 포탄이 날아갑니다. 날아가다가 중간에 날개를 펴요. 포탄이 날아가다 날개를 펴고 그 날개로 방향 전환을 해가면서 정확하게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유도 기능을 넣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체의 추진 능력은 없기 때문에 미사일은 아닌 거죠. 그냥 유도 기능만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더 발달해가지고 아니 이양 포를 쏠 때 포탄에다가 자체 추진 능력을 달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뒤에 로켓 엔진을 달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이제 미사일인 거죠. 미사일을 포로 쏘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로켓 엔진도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로켓 엔진 자체의 추진력으로 멀리 날아가는 게 아니고요. 로켓 엔진으로 뒤로 분출을 하면은 공기 저항이 줄어들어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기 저항이라는 게 포탄 뒤에 맴도는 소용돌이 공기 때문에 공기 저항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걸 없애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공기 저항을 줄여서 멀리 나가는 거지 이 로켓 엔진 자체 추진력으로 멀리 날아가는 건 아니다. 그 효과는 크지 않다. 아무튼 미사일과 거의 이제 차이가 없는 그런 포탄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자체 추진 기관도 있고 유도 기능도 있는데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않는 무기가 있습니다. 최신에 등장했어요. 최근에. 뭐냐? 무인기입니다. 무인기, 드론이라고도 하죠. 무인기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개발되고 있고 이 무인기가 전쟁에서 사실 전쟁의 승패를 뭐 좌우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무인기를 미사일이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무인기가 자체 추진 기관이 있죠. 뭐 프로펠러로 날든지 아니면 뭐 제트 엔진을 단 무인기도 있어요. 좀 비싼 거. 아무튼 추진 기관 있죠. 그다음에 유도 기능이 있잖아요. 무인기가 스스로 날아가서 적을 판단해 가지고 막 자폭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사람이 직접 조종해서 그 FRV라고 하죠. 사람이 그 고글 같은 거 딱 쓰고 이걸로 보는 거예요. 그 무인기의 카메라가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무인기가 바라보고 있는 걸 조종사가 직접 봅니다. 보면서 이렇게 자폭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뭐 미사일을 발사해서 공격을 시키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폭시키는 경우는 사실 이게 미사일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완전히 똑같잖아요. 유도도 하지, 자체 추진 능력도 있지. 그래서 사실 무인기는 미사일입니다. 순항 미사일의 일종이라고 분류를 해요. 그래서 무인기도 미사일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사일 종류를 한번 좀 살펴볼까요? 용어를 정리를 하자는 차원에서 미사일의 표적에 따라서 미사일 이름을 다르게 불러요. 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걸 맞추는 비행기나 미사일을 맞추는 그런 미사일 있잖아요. 그런 걸 대공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공중을 향한다. 대공 미사일. 그다음에 지상에 있는 목표물을 타격하는 미사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지상을 맞춘다라고 해서 대지 미사일. 그다음에 바다에 떠 있는 배를 맞추는 경우, 군함을 맞추는 경우는 대함 미사일. 이렇게 부릅니다. 대공, 대지, 대함 미사일. 그다음에 발사를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름이 달라져요. 지상에서 발사하면 지상에서 발사한다라고 해서 그냥 지만 붙이면 됩니다. 지상에서 발사해서 공중에 있는 걸 맞추면 지대공 미사일. 땅에 있는 걸 맞추면 지대지 미사일. 바다에 있는 걸 맞추면 지대함 미사일.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비행기에서 발사하면 공을 붙여서 공대공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 공대함 미사일 이런 식으로 해요. 함에서 발사하면 함을 붙이면 돼요. 함대공 미사일, 함대지 미사일, 함대함 미사일 이런 식으로 붙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들어가지 않는 것 중에 잠수함을 따로 또 분류를 합니다. 군함에서 발사하는 거랑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거랑 또 이렇게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 전쟁할 때 실제 이제 전술적으로도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라고 부릅니다.
좀 줄여서 부르는 이름은 없어요. 영어로는 SLBM이라고 이제 약칭이 있는데, 그 다음에 전차를 맞추는 미사일을 따로 대지 미사일 말고 대전차 미사일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위성을 요격하는 미사일도 있어요. 대우주 미사일인 거죠, 이거는. 우주로 날아가서 인공위성을 맞추는 그런 미사일도 있습니다. 위성 요격 미사일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미사일을 크게 나눌 때 날아가는 궤적에 따라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마 뉴스 같은 거 보실 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탄도미사일이란 건 뭐냐면 이게 지금 탄도미사일이에요. 전형적인 탄도미사일. 탄도라는 게 뭐냐? 탄, 포탄, 총탄 이런 것들 날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는 이제 궤도 할 때 그 도자고. 그래서 포를 쏘면 뿅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네, 이렇게 날아가는데 이 곡선이 뭐냐? 포물선입니다. 포물선이라는 글자 자체가 포탄이 날아가는 선. 그래서 포물선이에요. 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요. 이 탄도미사일이 바로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도미사일 하면은 이게 날아가는 동안 계속 그 로켓 엔진이 분출할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처음에 날아갈 때 초반에 거의 한 1분에서 2분 정도만 이 로켓 분출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알아서 날아가는 거예요. 분출이 끝나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탄도미사일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순항미사일은 뭐냐면 비행기하고 똑같습니다. 오늘날 부르는 무인기 이게 사실 순항미사일이에요.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비행기처럼 날아갑니다. 사람이 타지 않은 비행기가 순항미사일인 거죠. 자, 그래서 탄도미사일은 보통 로켓 엔진을 달고 순항미사일은 제트 엔진을 탑재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뭐 비행기처럼 날아가려면 날개가 있어야 되고 날개가 있다는 건 대기 중에서 날아가는 거고 그러면 제트 엔진을 다는 게 유리하겠죠. 제트 엔진은 산소를 굳이 탑재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속도가 좀 느리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로켓 엔진을 달아가지고 초음속으로 날아가는 순항미사일도 있긴 있습니다. 비싸죠, 근데. 그래서 많이 안 쓰죠. 자, 탄도미사일의 특징. 이 로켓 엔진을 쓰기 때문에 속도가 매우 빨라요. 그 다음에 우주까지 날아가니까 우주는 공기저항이 없잖아요. 그래서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그래서 무거운 탄두를 싣고 날려보낼 때 아주 유용하고 보통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면 핵미사일이에요. 기본적으로. 핵 탄두를 탑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 탄두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런 걸 이제 실어 나르려고 하다 보니까 탄도 미사일을 쓰게 되는 거고요.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주 공간까지 날아가는 거잖아요. 우주 공간이 얼마나 높이 날아가야 우주 공간이냐? 보통 고도 100km부터를 우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100km 이상 올라간다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면 단점이 하나 있어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공기가 없으니까 공기저항이 없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은 레이더에 쉽게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구는 둥글잖아요.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레이더가 이 지구 둥근 지평선 아래를 레이더로 관측할 수는 없거든요. 그걸 이제 초지평선 레이더라는 게 있긴 있어요. 매우 특수하게 제작한 건데 그런 거 뭐 아무데나 막 설치 못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레이더는 지평선 위로 뭔가 물체가 올라왔을 때 탐지할 수 있는데 얘가 100km까지 쭉 올라가니까 멀리서도 탐지가 잘 되겠죠. 그래서 레이더에 쉽게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순항미사일은 그 반대예요. 속도가 느려요. 그 다음에 고도가 낮기 때문에 레이더에는 빨리 안 잡혀요. 대신에 속도가 느린 게 있고 탄두도 상대적으로 좀 가볍습니다. 그냥 낮게 날아간다는 장점이 있고요. 자, 그래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용도로 쓸 거냐에 따라서 다르게 개발을 하겠죠. 그 다음에 모든 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로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대공미사일 같은 경우 공중에 있는 물체를 맞추는 미사일 같은 경우는 뭐 별도로 분류를 합니다.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미사일을 사거리에 따라서 좀 구분을 해볼게요. 미사일이 단거리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도 있는데 이게 엄밀하게 딱 그 국제 기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단거리 미사일은 몇 킬로미터부터 몇 킬로미터까지 이렇게 정해진 게 없습니다. 통상 그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그냥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국 기준으로 보면
1000km까지를 단거리 미사일이라 부르고 1000에서 3000km 사거리면은 중거리, 3000에서 5500까지는 중거리, 5500 이상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렇게 분류를 한대요.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300km 이상을 단거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300km 이하는 단거리 미사일에도 안 쳐줍니다. 안 끼워줘요. 그럼 뭐라 부르냐? 전술 미사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미사일 중에 언론에 많이 나오는 거 있어요.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유명해졌는데 에이테크მს라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 만든 미사일인데 에이테크ම්스 이름도 특이하죠. 그냥 약자예요. 뭐 그 지대지 전술 뭐 탄도 미사일 뭐 그런 이름이에요. 에이테킴스라고도 하고 에이테크ම්스라고도 하는데 그건 우리나라에서 마음대로 갖다 이름 붙이는 거고 실제 미국에서는 어태컴스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국내 언론에서 에이테크ම්스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소개를 해요. 장거리 미사일이면은 5,500km 이상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을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에이테킴스는 사거리가 300km예요. 그러니까 단거리 미사일보다도 더 짧은 전술 미사일인 거예요. 그래서 에이테킴스 약자 자체가 전술 미사일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T가 그 택티스에서 전술입니다. 전술 미사일을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부르는 거야. 사거리가 제일 짧은 미사일을 놓고 사거리가 제일 긴 미사일이라고 엉터리로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 있어요. 국내 언론에서.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 무기 설명할 때 얼마나 엉터리로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걸 속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남북미 무기열전 유튜브를 열심히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미사일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초 지식들을 좀 닦아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좀 다음 시간에도 아직은 미사일 기본적인 미사일 얘기를 좀 더 나눠야 되겠는데 오늘은 미사일의 기초 지식 기본 개요를 살펴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부터 미사일의 구체적인 장단점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떤 미사일들을 이 남북미 세 나라가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려고 합니다. 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연재가 되겠네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방송은 항상 말씀드리듯이 자주시보와 촛불전진 두 개의 유튜브 채널로 송출이 됩니다. 그래서 둘 다 들어가셔서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구독도 좀 해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